네, 서안부에서 이제 두 사람 얘기하면 사마상여하고 양웅입니다. 그래서 사마상여 다음으로 뛰어난 한부 작가는 양웅이고요. 양웅 같은 경우에는 사마상여의 한부 작품을 모방을 해서 감천부, 하동부, 교력부, 장양부 등을 쓰는데요. 감천부 같은 경우는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천이라는 곳에 한나라 황제들이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예, 어, 보통 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그런 전통과 풍습이 있었거든요. 한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여러 곳 중에서 감천이라는 곳에 가서 예,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음, 황제가 하늘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그런 모습을 다룬 게 감천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사마상려의 화려한 그런 어떤 대부의 기법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얘기가 조금 안 되긴 했는데 사마상려도 총나라 지방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 양훈 같은 경우에도 사마상려하고 고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총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자라온 배경 이런 것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양웅의 작품 중에는 감천부처럼 사마상려의 대부 작품을 잇는 계승하는 그런 웅장한 계통의 화려한 그런 부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 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네 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촉도부 같은 경우에는 감천부하고 비슷하게 화려한 그런 어떤 대부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해조하고 예, 축빈부 이거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서정적인 예, 간단한 형태의 부, 서정적 소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자는 작은 소자 써서요. 그래서 이 대부에 대비되는 어떤 소부의 개념, 대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서사적이고 선리적이고 그리고 묘사적인 그런 데 비해서 소부는 서정적인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어떤 서정적인 소부로 가는 그 중간에 나타난 게 이제 해조 그리고 축빈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천부나 촉도부 같은 경우에는 황제의 어떤 수도권에서의 생활의 화려함, 궁정 생활의 화려함, 그리고 어떤 도읍지의 아주 발달한 문물 이런 것들을 노래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어떻습니까? 해조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외면하고 초연히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노래한 그러니까 어떤 욕망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뭔가 무의자연적인 이런 의식을 노래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축빈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뜻이 무엇이죠? 예, 가난을 쫓는 그런 부. 그러니까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생활에 스스로 이제 만족하고 지내는. 그러니까 이런 화려한 부하고는 정말 다른 경향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심정을 좀 담백하게 짧은 글로 쓴 서정서부의 그런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안으로 넘어가면 서안부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동안으로 넘어가면 이런 부들, 이런 형태의 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촉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읍을 화려하게 노래한 그런 부가 되겠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양도부, 방고의 양도부입니다. 예. 그리고 예, 장형의 이경부. 예, 이 양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두 개의 도읍지, 이경은 뭐냐면 두 개의 서울. 그래서 둘 다 예, 어떤 도시 두 개를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수도고 아주 그 가장 큰 도시를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번화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려한 어떤 귀족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장터에서 그 일반 서민들은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담겨 있어서 실제로 이 양도부, 이경부 이런 거는 문학적인 성과 외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한나라 때 나온 거고 나중에 이제 유진남북조 시기 가면 좌사라는 사람이 삼도부를 쓰는데 이건 삼도는 세계의 도읍지 양도에서 조금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비슷한데 조금 더 이거는 또 좀 더 길게 썼어요. 예. 거의 비슷한 그런 경향이 유진남북조 시기에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로 우리 책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다뤘지만 태연부는 사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역을 재해석한 그런 그래서 이제 도가사성을 다뤘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때까지 나와 있던 중국어의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어떤 사상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예 가장 심오하게 분석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글로 정리한 게 태연부입니다. 이 정도로 양훈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다.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그 외의 한부가 뭐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어, 우리 책에서는 특히 이제 통소부를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사실 통소부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왕포가 쓴 통소부의 경우에는 영물부 이게 무엇입니까? 사물을 노래하는 부 그렇죠. 본격적으로 사물을 노래한 부다. 그러니까 영물부의 어떤 시초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멋진 수사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인데 통소부에서 대꾸의 방법을 잘 동원하면서도 정제된 형식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사적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맛을 지닌 그런 부이고 나중에 동안 이후로 영물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성기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위준남북조 시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어떤 영물부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부가 바로 통소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교과서에서 사실 이번 주에 다루어야 될 초사와 서한부, 어, 서한시대의 부 작품에 대해서 전부 다루었는데요. 어, 한 주에 다루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예, 바로 다음에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덧붙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요일에는 최근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그러니까 한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어, 원래는 다음 주에 예정된 동안부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자료를 미리 올려드렸는데 3주 말고 4주차의 전반부도 공부를 좀 해오시면 다음 수업 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